발표는 우리 이영석 교수님의 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사업 전략을 만드는데 뭐 하면 돈 벌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돈이 쉽게 벌리면 제가 벌었죠. 자, 저는 그 미래있기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그 과거 경력이 사실은 올해로 IT를 한 지 한 30년 딱 됐습니다. 저는 미국 비자, EDS,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미국에서도 일했고요. 독일에서 아마데우스라는 회사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와서 오라클 본사에서 일했고, 한국으로 와서 오라클, 시블, 세스, 딜로이트, 언스텐영까지 이제 주로 글로벌 컴퍼니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IT를 시작한 게 이제 1984년인데요. 그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무장대한 미국 기업의 엄청난 그런 규모를 서포트할 수 있는 IT 시스템이 도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IT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IBM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IBM 그 메인프레임 프로그래머로서 84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저 책은 공피고아라는 책인데요. 오늘 아마 어떤 액티비티에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저 책 3권을 제가 사인했으니까 받아가시는데, 이 책은 IT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왜 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노하우를 써놨으니까 여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 책을 꼭 타가시거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IT 비즈니스의 모델의 변화는요, 이 산업의 역사하고 굉장히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트너라는 그 회사, 이 리서치 컴퍼니는 매년 탑10 그 기술, 전략적 기술이 뭔지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근데 보통 우리가 IT 비즈니스, IT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되면 80년대로 이제 쭉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0년대는 비즈니스 자체가 센트럴라이즈 됐어요. 센트럴라이즈 된다는 얘기는 거대 기업이 모든 거를, 모든 자원과 모든 그 기술을 총동원해서 중앙에서 집중해서 컨트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컴퓨터는 대형 컴퓨터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80년 때는 센트럴라이징 비즈니스, 그때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발전을 했었고, 그때는 그거를 서포트하는 유일한 회사가 IBM이었습니다. 근데 IBM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컸던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IBM과 IT 회사 2등에서부터 100등까지 다 모아서 레베뉴를 다 합쳐도 IBM의 반도 안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80년대가. 그러면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90년대 다운사이징 열풍이 일어나면서 소품종의 그 맞춤형 생산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비즈니스의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운사이징 비즈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의 트렌드가 뭐냐면 회사를 자르고 해서 M&A를 하고 분사시키고, 그다음에 옵쇼어 그 프로그램을 하고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이런 그 작업들을 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이제 그 메인프레임 중심의 이 컴퓨팅에서 분산 체계를 가지는 그 컴퓨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될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기업은 굉장히 잘 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고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망하게 되는 현장을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오면서 닷컴 열풍이 불죠. 인터넷 비즈니스가 세상을 뒤엎게 되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버블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 생기는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번 회사들이 있었고, 그때 쫄딱 망한 회사도 있었죠. 어쨌든 이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가 넘어와서 지금은 디지타이징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키워드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이제 점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셜과, 그다음에 모바일과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3월 인터넷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위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리딩하는 회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흥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기업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지금 금방 말씀한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시스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지식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그 회사조차도 지금 서서히 기업의 운이 다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의 이 핵심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여기 올란도에 있는 가트너 IT 심포지움에 갔었습니다. 제가. 근데 가보니까 굉장히 비싼, 참가비가 1,050만 원, 예, 비행기 타고 가서 숙박하고 컨퍼런스 돈 내고 듣는, 그런 일주일 동안 듣는 게 저렇게 많았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어디죠? 예, 여기 서울에 있는 천능역이라는 지하철역입니다. 이 지하철역에 QR 코드, 그러니까 가상 스토어라는데, 가상 스토어에서 사람이 QR 코드를 찍는 걸,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를 보고 이 전체 이 12,000명이 모인 그런 곳에서 한국이 디지타이징 비즈니스에 제일 앞서 나간 회사다라고, 이제 나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테스코에 있는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을 타면서 저 QR 코드로 이렇게 서치하고 이렇게 찍는 거 찍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건 아마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시대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게 바뀐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BM 80년대 IBM에서 정말 1등과 2등의 차이가 그렇게 컸었고 2등부터 100등까지 다 합쳐도 반도 안 낸 그런 상황에서 왜 IBM이 다운사이징 비즈니스 속에서 그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기술이 없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IBM 연구소는 글로벌하게 IT의 최고의 그 수제들이 다는 그런 기업입니다. 연구소입니다. 근데 IBM이 서서히 저런 그 1등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미국 기업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미국은 전문 경영인 위주로 기업 회장을 뽑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을 뽑는 데가 누구냐면은 그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들입니다. 대주들. 대주들이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뽑는데 누굴 뽑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 총액을 가장 올리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장한테 스탁 옵션을 줍니다. 스탁 옵션이 뭐 우리처럼 뭐 1억, 2억이 아니라 거기는 뭐 수천억을 줍니다. 수천억.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 회장들은 이 주식을 올리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는 그러한 투자보다는 단기 위주로, 성과 위주로, 그다음에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이벤트 위주로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는 HP라든가 또는 다른 여태 글로벌 기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이 트렌드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커다란 기업의 암초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굉장히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사장들이 굉장히 레베뉴, 매출의 프레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그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 신사업 기획을 할 때 그거 얼마짜리 그 비즈니스냐, 이런 식으로 딱 그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버느냐로 그 사업 기회에 어떤 이 현재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 아무도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마켓이 얼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변화할 때 그 마켓을 놓친다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그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이제 오라클에서 컨설턴트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오라클이라든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시스코라는 이런 회사는 IBM에서 그동안 하고 있던 거를 전부 다 중형 컴퓨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형 컴퓨터에서 했던 일들을 중형 컴퓨터 또는 PC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뭐 카피했다는 거는 코드를 카피했다는 거 아니라 그런 제품들을 컨셉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BM이 이러한 그 이노베이션을 못하고 이 다운사이징 빚에 밀려난 이유는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이 작은 컴퓨터, 미니 컴퓨터를 가지고 했던 것들을 우습게 봤다는 거죠. 저게 무슨 돈이 될까? PC가 무슨 돈이 될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점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애써서 부인한 겁니다. 자, 이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굉장히 그 흥한 회사가 이제 다시 IBM이 이제 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들어오면서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SAP, 이 ERP라는 그런 그 회사들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때는 그 검색 회사가 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태동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제 태동을 했었죠. 지금 이제 2010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IT와 지금을 가르는 모든 그 IT의 핵심은 뭐냐면 모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스마트폰이 없을 때와 스마트폰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스마트폰의 위주로, 모바일 위주로 비즈니스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14년에서는 이런 그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그 비즈니스의 변화가 엄청나게 가속돼 있다는 거고요. 이 스마트폰이 초래하는 그런 그 이슈는 뭐냐면, 일단 내가 손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소셜 미디어가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됐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낳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뭐 IBM이든지 오라클이든지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비한다는 것이 최소한 수십억에서부터 수천억, 수조까지 자본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내가 필요할 때만 돈을 주고 쓸 수 있는 이런 퍼실리티가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내가 큰 돈을 내지 않고 내가 기업이 커질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산업 발전에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은 클라우드가 되게 보편화돼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정보기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기존에 있는 IT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 보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로 있는 그런 보안 시스템들이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5가지의 기술은 전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하거나 또는 소비를 하거나 또는 구매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우리가 친구를 만나 이 모든 것들을 뒤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본적인 변화고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흥하는 회사와 망하는 회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갔을 때 2012년에 그 시스코의 회장인 존 챔버스라는 이 그림에 있는 이분이 아마도 탑6 글로벌 탑6 회사의 IT 회사 중에서 5년 내에 반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탑6 회사를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유추하기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시스코, SAP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들이 정말 이 시대를 IT의 그 트렌드를 이끌어갔고 한 시대를 풍미해갔고 지금도 어쩌면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크고요. 그다음에 IBM도 크고요. 오라클도 크죠. 근데 이 회사들이 현재 대단히 큰 트러블에 있습니다. 왜 어떤 트러블이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 그런 그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5가지 기술을 이 5가지 기술을 이 회사가 리딩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 현재 이 기술을 가지고 리딩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6개의 회사 중에 반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망하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좋은 게 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IBM인데요.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그 미국의 주가 시세를 보면은
과거 5년 동안 2008년 증권가의 크라이시스를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주가는요. 그런데 이제 IBM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산업에서 미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넘버원인 아마존에 지금 현재 밀리고 있고요. 두 번째 SAP는 ERP 회사로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메모리 DB 하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좀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요거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서울대에 있는 차상균 박사라는 분이 그 팀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었는데 SAP에서 약 200~300억 주고 이 회사를 사서 전 세계적으로 SAP의 표준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처를 만들어서 외국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M&A를 대는 그런 부분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다녔습니다만 제가 다녔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분야의 오라클이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하면 오라클이지만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이노베이션이 멈춘 그런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PC 시장의 강자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PC를 안 쓴다 이거죠. 노트북도 애플이라든가 또는 다른 노트북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 나온 크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 크롬 브라우저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집어넣고 가격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노트북이. 여러분 노트북 하나 살려면 한 15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값이 지금 쌓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OS에서부터 실기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업은 더 이상 이노베이션이 없이 세계 IT 트렌드를 리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코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장비의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이 시스코가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 중국의 회사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회사 이름이 뭐냐면 화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중국 통신회사,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그런 회사에 지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밀리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HP입니다. HP는 아시다시피 벤처 신화의 가장 탑에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창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학내 벤처로 시작을 해서 글로벌 기업까지 일약 성공한 그런 그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번의 M&A 미스로 다시 말해서 회장 과거에 있는 회장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썼어요. 회사의 돈을 M&A를 하는데 왜 M&A를 했겠습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왜 기존에 있었던 작은 회사들을 내가 삼으로 해서 그 회사 레베뉴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M&A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뭐냐면 현재 세계 주가 총액이 가장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에도 1등을 다루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420조에 해당하는 이제 주가 총액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마존 잘 아시는 아마존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 주가로 보면 거의 과거 5년 동안 10배 정도 뛰었습니다. 뭐 구글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회사로서 지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는 세계를 리딩해 가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세계 이 IT의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뭐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 그 업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만들고 거기에 앱을 개발하고 거기에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으로서 초래되는 그런 어디셔널한 산업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전국을 돌아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LG전자, 거기에 부품회사, 현대자동차 부품회사 정도 외에는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삼성전자도 지금 부품회사의 이슈가 이렇게 옛날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기라든가 IT 트렌드로 보면 지금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종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업종이
이 5가지 기술에 의해서 변화를 할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리딩해 가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과 여러분들의 회사는 굉장히 성공할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변화에 쓸려간다고 하면, 변화를 추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회사는 그냥 소비자 업체로, 하청 업체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어떻게 기업에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글래스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구글 안에, 글래스 안에서 작은 컴퓨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저게 녹음도 되고, 저게 그 컴퓨터처럼 이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고, 저런 기술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있었는데 구글이 저걸 잡은 겁니다. 왜? 저게 플랫폼입니다. 말하자면 구글 글래스 안에 저게 수없이 많은 수천 종의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저게 글래스도 되고, 저게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보면은 저걸 병원 의사가 저걸 끼고 가가지고 환자실에 보면은 거기에 QR 코드로 되어 있으면 그걸 보게 되면 이 환자 이름에서부터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차트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자를 딱 보면은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이렇게 이거 뭘 치고 컴퓨터 두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건데, 이 하나의 그 기기를 통한 그 주변의 이 어플리케이션과 그거를 쓰는 사용자와 그다음에 그 소비자가 만나는 이 부분, 요것이 플랫폼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건 뭐냐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수술의 현장입니다. 수술할 때 내 왼쪽에 보이는 이 손은 내 손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손은 저 수백 킬로 뒤에 있어서 이 수술의 전문가가 그걸 이 구글 글래스로 보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쳐다보면서, 야, 거기 말고 여기를 수술을 해라고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의 손입니다. 자, 이런 걸 원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업종의 메케닉이 어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선수가 한국에서 이 현대자동차의 그 만든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IT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구글 글래스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약물 정보 딱 보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와인이든 안 나오겠습니까? 뭐든 안 나오겠습니까? 구글 글래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글라스가 있으니까 구글에서는 렌즈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참 오사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구글에서는 정말 안 하는 게 없다. 또 구글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혁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병이라는 거는 성인병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걸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매번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노릇이고요. 위생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당뇨 수치를 저렇게 측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계에다 집어넣어 테스팅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컨택 렌즈에다가 그 센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에다가 이제 이 눈물을 모니터링을 해서 눈물 안에 있는 당 수치를 재가지고 이 사람의 당도가 어땠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걸 안테나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마트폰 보내주면 내 스마트폰은 내 담당 의사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노베이션이고 이게 창의인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글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페이퍼라든가 기본적인 눈물에서 당 수치를 체크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들은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뒤져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안 가도 서치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기술. 과연 여러분들이 모바일과 스마트폰과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뭘까? 그것을 없을 때와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신기술의 새로운 창출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과 IT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T라는 건 하나의 도구죠. 그러나 이 도구를 활용할 때는 무수히 많은 창조력, 창의력이 없이는 IT를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다 있고요. 어벨러블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창의력만 제대로만 조합한다면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마트워치입니다. 저기 지금 스마트워치는요, 저기 나이트 라이더라고 하는 미국의 그 미드입니다. 미국 드라마인데요. 한때 80년대 모든 젊은이가, 저도 열광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시계다고 뭐 저 차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저 차 이름을 부르면 차가 멀리서 확 나한테 온다는 거죠. 자, 시계가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사업을 하시려면 영화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공상과학 영화를 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다 스토리도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에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뭐 별 회사들이 스마트워치를 다 만드는데, 여러분 현재 여기서 차고 있는 일반 워치하고 이 스마트워치하고 기능은 저게 수십 가지입니다. 앱까지 활용을 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수백 수천 가지의 기능을 저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시계는 왜 찹니까? 야, 여러분 시계는 왜 차? 시계를 보려고 찹니까? 저는 시계 없습니다. 왜 시계가 없냐? 저 스마트폰 보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나 시계 다 있잖아요. 요 사진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시계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 워치는 뭐냐면 롤렉스에서 만든, 롤렉스에서 기획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게 삼성이나 뭐 다른 소니나 이런 데서 만드는 거는 정말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능을 이 작은 시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능이 많다고 시계를 차겠습니까? 뭐 전화하려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계에다 대고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시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의 성공의 어떤 그 보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개성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데 브랜드 속에서 기능을 같이 조합한다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술과 우리가 생활과 한번 연결해보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인문학적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디컬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커질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이렇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100세를 더 넘어갈 겁니다. 좀 있으면 웬만한 장기 같은 거는 다 바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인간의 삶은 점점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포텐셜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그 많은 그런 그 메디컬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법, 의료법,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의사가 있어야만이 의료기기로 취급이 되고, 그걸 의료기기를 취급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테스팅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 전자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의료비원의 발전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법제도가 이건 이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이 건강을 위한 이제 퓨얼 밴드라고 하는 이제 이거 끼고 이제 돌아다니면은 이제 저기 점수가 올라가고요. 갤럭시에서도 보고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워치,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의 문화는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행동을 과연 이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저것이 스마트워치가 또는 그 헬스 디바이스가 잘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저거를 내가 저한테 주면 저거 내가 매일 끼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스마트폰이 모든 세상을 바꿉니다. 내 스마트폰으로서 조금 있으면 자동차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그 디바이스, 자동차 요새는 자동차 안에 100개 정도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뭐 쓰는 거, 갑자기 가속하는 거, 핸들을 꺾는 거, 이 모든 거를 데이터로 수신합니다. 보낸다는 거죠. 그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클라우드, 패션쇼, 집, 이 모든 것들을 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어떤 고객과 나와 이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기업 마케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이 왜 우리 기업에서는 이 고객이 돈을 내고 산 결과는 있습니다. 구매한 데이터는 있는데요.
이 고객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이 내 제품을 사게 됐는지 요 과정에 의한 데이터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요 데이터는 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왜 고객이 내 물건을 샀는지에 대한 그 왜라는 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요 대답이 없는 거죠. 이 왜라는 거를 계속해서 파기 위해서는 뭘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통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LG전자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카톡 같은 건 똑같은 건데 이 카톡과 똑같은 라인하고 전자기기하고 서로 사물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솥 보고 밥해라라고 이제 카톡을 치면 라인에다 톡을 하면 제가 밥을 시작을 합니다. 빨래 시작합니다. 테레비 꺼집니다. 시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사물과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회사도요. 보험회사도 이제 머리가 점점 이제 스마트해지고, 자 보험회사는 뭡니까? 사람이 건강을 해치게 돼서 병이 들면 보험회사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가장 관련돼 있는 팩터가 뭘까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나이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보험을 든 사람은 연령대에 의해서 남자냐 여자냐 연령대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인생 100세 시대라 나이 가지고 가름할 수 없다는 거죠. 뭘 가름합니까? 여기 보면 체중계가 있는데요. 이 체중계에 보면 BMI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BMI 지수. 바디 매스 레이쇼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살이 찐 사람은 저게 높아요. 빠진 사람은 저게 낮아요. 그러니까 저기 높은 사람은 보험 좀 많이 내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이게 현재 저 웹페이지에 저 회사는 지금 저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건데요. 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뭘 보고 결정을 했냐? 밤에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몰릴까? 뭐 유흥가일까? 그게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KT하고 여기 이 MOU를 맺어서 KT의 12시 이후에 전화를 한 통화를 분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화를 했는지. 되게 뭐 술집에서 집으로 전화하겠죠. 또는 집에서 술집으로 전화를 하든. 어쨌든 출발지와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이 목적지가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많이 가느냐 하는 것들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유흥지 많은 거면 거기는 유흥지만 돌아다니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게 되면 버스 노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입니다. 빅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서울시는 이걸 가지고 대성공을 해서 NHK든지 뭐 미국에서든지 지금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운전 습관에 대한, 아까 제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핸들을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한 센서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 했잖아요. 그 수집을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보험회사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법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 모든 기술적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는 모든 기기나 제품에다가 전부 다 센서를 달아서 이 센서를 어떻게 이 기기를 어떻게 쓰는지, 아까 보면 냉장고에 있었는데 냉장고에는 물을 몇 번 여는지, 어디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뭐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이걸 다 모니터링을 해서 냉장고를에서 이 워런티라든가 냉장고에 어떠한 음식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주인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바일과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유입니다. 공유. 소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공유의 경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소유가 아니라 내 컴퓨터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자, 나눠 쓰자 하는 공유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어떻습니까? 자동차 여러분 얼마나 타십니까? 저 자동차 집에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5시간 탈까요? 이거는 뭐냐면 카시어링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미국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미국은 이 자동차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출자를 해가 자동차를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차를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차 안에는 디바이스가 있어서 뭐 원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 본부 연락이 가고 오른쪽에 이렇게 밑에 보이는 요게 뭐냐면 스마트 키입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연락을 해서 내가 지불이 다 끝나면 저 스마트 키가 스마트폰으로 내려가서 저걸 누르면 차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공유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여행하시는 분들은 해외 호텔 여행 예약하지 마시고 에어비앤비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그런 장소에 원하는 크기의 개인 집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빌릴 수 있고 자동차를 빌릴 수 있다면 뭘 못 빌리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빌리는 것 어떻습니까? 요새 대학생들한테 인터뷰를 위해서 옷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 있죠. 무슨 뭐 핸드백이든지 이런 명품 빌려주는 서비스 있죠. 여러분 공유라는 거를 한번 넓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장을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기계를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고의 혁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은 얼마든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BC 카드하고 한국 검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빅데이터 시범 사업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BC 카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감정원은 뭐냐면 전국에는 모든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구 지역에 어떤 특정한 건물을 딱 치면 그 안에 현재 뭐 짜장면집이 있고 뭐 횟집이 있고 그다음에 뭐 떡볶이집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집들이 현재 매출이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그다음에 주인이 누구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왜 필요하냐? 이거는 상권 분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서 내가 그 가게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찍으면 거기에 대한 주변에 대한 상권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10년마다 이렇게 주기가 오는 그런 변혁기에 와 있습니다. 마치 2010년 빅데이터 이비즈니스가 나와서 많은 기업이 뭐 버블이냐 뭐 해가지고 그랬지만은 많은 기업도 망했지만 돈 번 기업도 많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달라서 대성공이나 대실패냐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경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이 과거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뭐가 성공과 실패를 차이를 가르냐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술을 습득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하지, 우리 사회에 뭐가 필요하지, 우리 집단이 뭘 필요할지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IT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기술자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질 때는 항상 글로벌을 생각해서 글로벌 진출하시는 걸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한 그런 작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